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김재경 교수님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생 송윤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Toward Personalized Digital Medicine for Mood and Sleep Disorders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수면 장애나 기분 장애는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불면증이 이제 수면 장애란이고요. 기분 장애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우울증이라던가 이제 조울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면 장애나 기분 장애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구의 약 5분의 1 정도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제 무드 디소더를 겪는다라는 것이 조사된 바가 있고요. 수면 장애도 이제 미국에서 약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겪고 있다라는 것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연간 약 100만 명 이상이 각각 수면 장애와 기분 장애의 진단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질환들인데요. 그래서 더 중요한 점은 이 기분 장애나 수면 장애를 겪는 비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10대들이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이제 비율을 이제 조사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수면 장애에 걸린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한 것인데 이것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수면 장애와 기분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좀 덜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핵심이 되는 과거와 현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뭐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이제 현대인들의 굉장히 불규칙한 수면 혹은 생활 패턴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먼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밤에는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빛이 있는 낮 동안에만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규칙적인 생활 패턴에 잘 적응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저희가 일주기 리듬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기 리듬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24시간을 주기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명 현상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면에 드는 것도 뭐 일주기 리듬의 뭐 결과 중 하나고 아니면 특정 시점에 뭐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던가 혹은 뭐 심부 체온이 이제 하루를 주기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한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빛이 개발되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해가 떠 있는 시간 외에도 이제 밝은 빛에 노출이 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24시간 돌아가는 사회의 서비스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교대근무라는 이제 새로운 생활 어떤 근무 패턴도 생겨나게 되었고요. 심지어 어떤 이제 조사에서는 이제 전 세계 인구의 약 80% 정도가 교대근무랑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사한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과거와 비교해서 굉장히 불규칙하거나 혹은 이제 빛이 없는 밤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일주기 리듬과 많이 어긋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이제 수면 이런 질환들을 많이 일으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일주기 리듬마저 고장이 나서 어떤 심각한 어떤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 그럼 기분 장애에도 과연 일주기 리듬과 관련이 있는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기분 장애도 이제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라던가 이제 아니면 일주기 리듬이 망가진 것과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 디스오더나 슬립 혹은 이제 설케디안 리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 스칼라에 검색해 보면 몇만 개 이상의 연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연관계는 계속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생체 리듬 혹은 수면 패턴이 이제 기분 장애와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생체 리듬, 혹은 일주기 리듬이 망가졌기 때문에 기분 장애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수면 패턴이 망가졌기 때문에 기분 장애가 생기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기분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수면 패턴이나 일주기 리듬이 망가지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음에도 이런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어, 저희의 의견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롱기튜디널한 데이터의 수집이 좀 부족했다라는 게 저희가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인과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도 더 따질 필요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제 시간적인 선후관계입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원인이 되는 것들이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되고, 이제 결과가 되는 것이 그 후에 일어나야겠죠. 이런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시점에서만 측정된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이제 측정된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그럼 과연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죠. 최근에 이제 웨어러블 장치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면서 긴 시간 동안 뭐 매일매일의 수면 패턴을 측정한다. 이거는 생각보다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뭐 기분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내 기분이 어땠다. 뭐 앱으로 기록을 하면 되니까 이 데이터 수집도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근데 일주기 리듬을 매일매일 측정한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주기 리듬을 측정한다는 것은 이제 매일매일의 내 일주기 리듬이 평소와 비교해서 많이 당겨져 있거나 혹은 밀려져 있거나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어느 시점에 이제 분비가 시작되는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몇 시간 전부터 이제 분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점이 평소와 비교해서 얼마나 당겨졌느냐, 밀어졌냐를 가지고 일주기 리듬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빛을 받게 되면 분비가 억제가 되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측정을 하려면 이 사람을 굉장히 낮은 조도를 가진 딥라이트 조건 하에서 두고 이제 뭐 30분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침을 뱉어서 여기에 있는 농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딥라이트 멜라토닌 온스텝, 혹은 줄여서 딜모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보셔도 이제 딜모를 측정하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좀 돈이 많이 드는 일인지를 네,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 달 동안 이제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면 엄청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한계점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인과관계가 잘 분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의 수단으로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바로 수리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리 모델이란 거는 어떤 생명 현상을 이제 수학적인 언어로 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났을 때 요거를 어떤 수학적인 것으로 잘 재현을 하면 이거를 이제 저희가 뭐 관찰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관찰하지 않은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요걸 이제 저희 문제를 가져와 보면 이 일주기 리듬이 이제 이게 보통 일주기 리듬은 빛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빛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묘사하는 어떤 수리 모델이 있다면 요거를 실제 사람들의 이제 빈 노출 데이터에 적용해 보면 이 사람의 일주기 리듬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해 볼 수 있겠구나. 이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 모형을 이해하려면 그 생체 일주기 리듬의 어떤 중요한 특징을 하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생체 리듬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빛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색 줄이 이제 G의 데이터인데 G가 언제 이제 활동을 하는지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G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제 12시간 빛, 12시간 밤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제 밤에 맞춰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갑자기 이제 빛을 주는 걸 딱 꺼버리게 되면 이 G 안에 있던 이제 일주기 리듬의 이제 내재적인 주기는 사실 24시간보다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하는 이 시간대가 점점 이제 앞으로 당겨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1번, 2번, 3번 시점에서 각각 빛을 좀 줘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주기 리듬이 빛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일단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1번에서 빛을 줬더니 일주기 리듬이 거의 안 바뀌고 원래 바뀌던 패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2번 시점에서 줬더니 갑자기 일주기 리듬이 뒤로 확 밀렸습니다. 반대로 3번에서 줬더니 일주기 리듬이 앞으로 갑자기 확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어느 시점에 빛을 줬냐에 따라서 이제 일주기 리듬이
바뀌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뭐 그래프로 나타낸 게 어떤 시점에 줬을 때 빛이 이제 얼마나 이 페이지를 바꾸느냐, 그러니까 일주일 리듬의 위상을 바꾸느냐 나타내는 걸 좀 페이지 리스폰스 커브라고 부릅니다. 뭐 그러면 수리 모형을 이 페이지 리스폰스 커브를 잘 재현하도록 구현을 한다면 요거를 이제 일주일 리듬을 이제 위상을 예측하는 데 사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 일주기 리듬을 이제 그러니까 평면 위에서 원을 그리면서 도는 어떤 수학적인 그 변수들로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면 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xC가 여기 위치해 있으면 지금 내 일주기 리듬의 위상이 요 시간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원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내 지금 위상이 이 시간이다. 그리고 28시간 후에 내 일주기 리듬 위상은 이 시간에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빛이 가해지게 되면 이 빛은 여기 원 위에 있던 점을 이 원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근데 이 원래 있던 원은 이 바깥에 있는 점들도 안으로 좀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점이 점점 원 위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8시간 지난 후에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바깥으로 멀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여기서 시작한 것이 28시간 후에 여기 위치해야 되는데 이 빛에 의해서 여기까지밖에 못 온 거죠. 이렇게 해서 위상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 모형을 어떻게 잘 구현을 해서 위상 차이가 이 여기 보이시는 페이지 리스폰스 커브와 동일하도록 만들면 이제 이 모형이 일치 그리듬의 어떤 다이나믹스를 잘 묘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형이 원래 만들어질 때는 이 모형에서 나오는 이 X라는 변수가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을 잘 묘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영어로는 코어 바디 템퍼러처 혹은 CBT라고 하는데, 그래서 X라는 변수가 최소점을 가지는 요 시점에서 요 시점이 이제 저희 몸에서도 심부 체온이 최소점이 되는 시점으로 맞추도록 이렇게 모델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조도 데이터를 뭐 수집을 하거나 혹은 이제 수면 패턴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제가 보통 깨어있을 때는 그 방에 있는 조도 정도에 노출이 될 거고 잘 때는 이제 불을 끌 테니까 그런 대략적인 조도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모형을 이 데이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X라는 변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신부 체온이 최소점이 되는 요 시간이 하루 중 언제 있었는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원래 계산하고자 했던 거는 딜모였는데요. 사실 딜모가 이 CBT민, 그러니까 심부체온 온도가 최소점이 되는 시점과 약 7시간 정도 차이 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면 이제 여기서 계산된 이 CBT민에서 7시간에 빼서 이런 식으로 하루에 이제 딜모,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점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호르몬을 측정하지 않아도 딜모를 이제 수리 모형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연구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조울증 환자들 혹은 우울증 환자들 데이터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고려대병 고려대 안암병원에 계시는 그 이현정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수많은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의 이제 수면 데이터와 이제 기분 데이터를 수집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 139명의 데이터를 가져왔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3년 정도 되는 긴 그 수면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 데이터로부터 이 수면이 이제 온셋이 있고 오프셋이 있으면 이 가운데점, 그러니까 보통 미드슬립이라고 부르는 요 시점을 계산해서 하루하루 수면의 페이즈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계산을 했고요. 여기 앞에 보여드렸던 이제 모형을 적용을 해서 이제 딜모가 하루하루 어떻게 바뀌는지도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 데이터를 수집함과 동시에 이제 기분 데이터도 함께 수집을 했는데요. 이제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들떴냐를 0부터 3까지, 얼마나 가라앉았냐를 0부터 3까지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기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긴 시간 동안에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이제 모였으니 이 타임 시리즈 사이에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어떤 또 수학적 혹은 통계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 저희는 트랜스퍼 엔트로피라는 방법론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트랜스퍼 엔트로피를 이해를 하려면 엔트로피가 무엇인지를 우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엔트로피라는 건 사실 얼마나 불확실하냐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머니 안에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똑같은 개수만큼 들어있습니다. 그럼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뭔가를 꺼냈을 때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라고 해서 엔트로피가 굉장히 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머니 안에 마이너스만 있다. 혹은 플러스만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내가 지금 안 봐도 꺼냈을 때 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매우 낮다. 다른 말로는 이제 엔트로피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이제 인과관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 Y라는 타임 시리즈가 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 T라고 할게요. T 시점에서 있을 때 나는 지금 YT라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보만 가지고 다음 날 혹은 T 플러스 1 시간에 어떤 값이 올지를 이제 예측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무런 예를 들어서 YT가 아무런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이 YT 플러스 1에 뭐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엔트로피가 높을 거고, 내 YT를 아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러면 반대로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때는 엔트로피가 낮을 겁니다. 근데 이때 또 한 가지 고려하는 것이 YT뿐만 아니라 XT라는 것의 정보도 내가 알고 있을 때의 불확실성도 저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산했던 요 불확실성에서 두 번째 계산 요 불확실성을 뺀다는 거는 그러면 XT를 알므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얼마나 감소했겠느냐를 이제 정량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트랜스퍼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엔트로피를 뭐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X에 있는 정보를 알므로 인해서 Y에 있는 불확실성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이걸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크면 클수록 XT를 아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XT가 YT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혹은 XT에서 YT로 가는 인과관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트랜스퍼 엔트로피를 이용한 어떤 인과관계 추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저희가 앞서서 계산했던 이런 미드슬립 혹은 이제 딜모에 대한 타임 시리즈가 있을 거고 이제 기분에 대한 타임 시리즈가 이렇게 있을 텐데 요거 두 개 사이에 이런 트랜스퍼 엔트로피 값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미드슬립이 무드에 얼마나 이제 트랜스퍼 엔트로피 값이 높을지 혹은 반대로 무드에서 미드슬립으로 가는 트랜스퍼 엔트로피 값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값을 딱 계산을 해봤는데 이 값이 큰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거 크다 작다의 기준은 굉장히 상황마다 달라지는 거라서 이게 그냥은 이제 이게 값이 나와 있을 때 이게 진짜 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과관계가 없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에 이제 트랜스퍼 엔트로피 분포가 필요합니다. 일종의 널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널 디스트리뷰션 자체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저희가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X라는 타임 시리즈의 순서를 무작위로 뒤섞습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뒤섞었으니까 당연하게도 X에서 Y로 가는 어떤 인과관계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트랜스퍼 엔트로피가 값이 작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이런 트랜스퍼 엔트로피 값의 분포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내 앞에서 계산했던 이 트랜스퍼 엔트로피 값이 여기 있는 분포의 상위 뭐 5% 이내에 들어간다 이러면 얘는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값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기준선을 정해서 이 값보다 이제 계산한 값이 더 크게 되면 이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인관계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서 이제 앞에서 계산했던 요 타임 시리즈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선 이제 생체 리듬, 하긴 딜모죠. 딜모와 네, 또 저희가 측정했던 기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타임 시리즈가 있을 때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해봤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총 139명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요 타임 시리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139명 중에서 몇 명이 이제 인과관계가 나타났느냐 이런 비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트랜스퍼 엔트로피라는 방법론 자체가 데이터가 충분히 길지 않으면 이 결과를 사실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만 남겨서 점점 이제 제외되는 사람을 늘려가면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이제 데이터가 많은 사람들만 남으면 남을수록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인과관계가 좀 더 트랜스퍼 엔트로피 분석 결과가 좀 더 믿을 만하다고 여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나온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그릴수록 아 진짜 인과관계가 있을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이제 기분 장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뭐 주요 우울 장애라던가 아니면 양극성 장애 1형, 2형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이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딜모에서 무드로 가는 그러니까 일주기 리듬에서 기분 장애로 가는 이 상황에서는 점점 증가하면서 높은 값까지 이렇게 비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MDD하고 이제 BD1 이 경우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 생체 리듬에서 혹은 일주기 리듬에서 기분 장애로 가는 인과관계가 있을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고 근데 아쉽게도 요 2형에서는 인과관계가 그렇게 뚜렷하게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요건 아무래도 이 2형인 사람들이 조금 특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일단은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제 반대 방향입니다. 위에서는 이렇게 뚜렷한 인과관계가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반대 방향으로는 인과관계가 이렇게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이쪽 방향의 인과관계는 이제 저희 데이터상으로는 좀 뚜렷하게 나오지만 반대 방향은 사실 확실치 않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저의 결론은 일주기 리듬에서 무드로 가는 영향력이 더 강하거나 혹은 이쪽 방향만 있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는 이제 일주기 리듬과 기분 장애 사이를 봤다면 이제는 수면 패턴과 기분 장애 사이의 인관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미드 슬립. 그러니까 수면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기분 장애가 이게 영향을 주느냐를 봤는데 보시다시피 앞에랑 비교했을 때는 뭐 나름 뭐 증가하는 패턴이 조금 보이긴 해도 이 값이 작습니다. 그래서 앞에랑 비교해서는 여기서 보이는 인과관계가 확실히 좀 약하구나, 혹은 좀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신기한 점은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분에서 이제 미드슬립으로 가는 이런 인과관계는 매우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일주기 리듬에서 기분 장애로 가는 건 뚜렷한데 수면에서 기분 장애로 가는 건 뚜렷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서 어, 이제 같은 수면 패턴에 의해 가지고 이 두 개의 어떻게 보면 타임시리즈죠. 이 미드슬립과 딥머의 타임시리즈가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간단한 수면 패턴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수면 패턴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수면이 뒤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드슬립은 그 수면이 밀림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밀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딜모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보시면 이렇게 천천히 따라잡아서 결국에는 이 간격이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수면 패턴이 갑자기 확 바뀌어도
이제 일주일 리듬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바뀌지 못하는구나. 아니면 혹은 예를 들어서 하루만 이렇게 수면 패턴이 바뀌면 이제 미드슬립은 확 바뀌는데 딜모는 크게 바뀌지 않겠구나. 오히려 좀 변화가 훨씬 적겠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미드슬립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반해 이제 수면의 길이를 이제 왔다 갔다 바꿔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드슬립은 당연하게도 이제 같은 값으로 쭉 가고 있는데 이제 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이제 수면의 길이가 바뀌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딜모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모라는 거는 이제 수면이 언제 자는지 위상뿐만 아니라 길이도 잘 길이에도 영향을 받아서 막 바뀌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런 아마 차이점 때문에 이제 일주기 리듬에서 기분으로 가는 인과관계는 나와도 어떤 수면 패턴에서 기분으로 가는 이런 인과관계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내봤던 이런 추측은 아마도 인과관계가 이제 수면 패턴이 바뀌면 이제 특히 수면 패턴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성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일주기 리듬도 이제 충분히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기분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울증이 재발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다. 이런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추측했던 이런 인과관계를 통해서 이런 또 아이디어를 내볼 수도 있겠죠. 일주기 리듬을 그러면 잘 조절하면 얘가 이제 기분을 야기하는 것처럼 보니까 잘 조절하면 뭐 우울증의 재발을 막는다거나 혹은 미리 경고를 해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디지털 메디슨을 한번 개발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까지 이제 가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디지털 메디슨의 개발을 위해서 이제 앞에는 이제 그 개인이 이제 측정한 기분을 가지고 이제 인과관계를 분석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실제로 그 의사 선생님분들께서 이제 실제로 우울 사파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있는 기간이다라고 그 진단 내리신 기간도 예측해 볼 수 있을까? 수면 패턴만 가지고 이런 걸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연구가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충분히 이제 더 개발이 된다면 이런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디지털 메디슨도 이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기분 장애에 대한 이제 연구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갈 텐데 아마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이 아니시라면 기분보다는 오히려 내가 얼마나 피곤하냐, 뭐 내가 일하는 동안 얼마나 좀 잘 깨어 있고 잘 활동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하고요. 이제 특히 이 교대 근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밤에 많이 일하시다 보니까 이제 근무하는 동안 각성도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퍼포먼스도 낮아지고 이제 생산성도 매우 떨어지게 되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졸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원하는 시간에 좀 잘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아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마도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까 생각했을 때 흔히 뭐 커피라던가 아니면 뭐 밝은 빛에 있는다던가 실제로 밝은 빛 아래에 있으면 좀 더 덜 졸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좀 임시 방편에 가까운 느낌들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뭐가 과연 그러면 좀 괜찮은 해법일까? 좋은 방법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언제 자는지 혹은 얼마나 자는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야 좋은 건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뭐 단적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아침 시간에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밤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내 밤 근무 전에 이제 밤 근무 바로 직전에 자는 이제 저녁 시간에 잠을 취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밤 근무가 끝나고 와서 아침에 바로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좀 더 내 야간 근무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거를 밝혀내는 게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좋은 그 슬립 스케줄링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몇몇 분들께서는 아마 이렇게 그냥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언제 자는지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그냥 길게 자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로는, 이 데이터는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 계시는 이제 주은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수집한 데이터인데,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의 언제 잤는지, 언제 일했는지, 그리고 근무 전후로 KSS라는 값을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 KSS라는 값은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의 상태를 이제 평가하는 건데, 1부터 9까지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이제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좀 더 덜 졸리고 깨어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크면 클수록 졸리다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서 이 근무 전에 얼마나 잤는지, 이 수면의 길이와 이 근무 동안, 이 근무 전후로 이렇게 예측한 KS 값의 평균 값을 이렇게 두 개의 상관관계가 있겠는가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 상관관계가 거의 없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길게 자도 피곤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자는 게 절대 그 높은 각성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런 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슬립 스케줄을 위해서는 그냥 많이 자는 거가 아니라 좀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제 자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자는 게 과연 괜찮은 건지를 이제 기존 연구들 한번 봤는데, 이제 나요시라고 불리는 이제 미국의 어떤 기관에서는 이제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분들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야간 근무하고 와서는 무조건 일찍 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연구들에서는 사실 야간 근무하고 와서는 최대한 늦게 자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제 아예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내용을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 왜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개인차가 좀 있을 거고, 그리고 개인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수면 패턴도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을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좋은 이제 수면을 추천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화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정교하기도 하고 개인화된 그런 수면 제한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당연하게도 또 수리 모델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이제 접근 방식은 이제 수면 패턴을 가지고 이제 각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수리 모형을 잘 만들어서 이걸 실제 데이터에 잘 이제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잘 이제 개발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내가 각성도가 높기를 원하는 시간이 있다. 이게 설정했을 때 그 시간 전까지 여러 가지 수면 시나리오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모형으로 예측한 각성도가 가장 높아지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이제 수면 패턴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낼 수 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좋은 수면 스케줄을 제안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접근 이제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모형을 사용해야 이런 각성도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각성도를 예측하는 모형은 약 1980년대, 9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개발되고 이제 검증되어 왔는데요. 근데 이 모형들이 신기하게도 하나의 공통된 어떤 핵심 어떤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투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하나는 호메오스태틱 슬립 프레셔, 우리말로 하면 수면압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서케이디언 리듬, 앞에서 보셨던 이제 일주기 리듬이라는 이런 두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슬립 프레셔는 이제 일종의 피로도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래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을수록 이 값이 점점 증가해서 점점 수면 압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점점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면 이 값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슬립 프레셔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뇌파를 측정했을 때 뇌파에 이제 좀 낮은 프리쿼시를 가진 애들의 파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체 리듬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루를 주기로 이제 반복되는 어떤 생명 현상인데요. 저희의 각성도도 이제 이 생체 리듬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런 밤에는 자고 낮에는 활동하는 이제 이런 생활에 몸이 적응을 해왔을 테니까 생체 리듬도 낮에는 높은 각성도를, 밤에는 낮은 각성도를 해서 이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각성도를 제공해주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프로세스를 잘 조합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얼러트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케디안 리듬,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 높으면 이제 각성도가 높고 호메스테틱 슬립 프레셔가 높으면 이제 각성도가 낮은 상태니까 그럼 요거 두 개의 차가 이제 각성도를 좀 말해주는 값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러티니스라는 거를 요거 두 개의 차로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고요. 이 빨간색 화살표는 이 얼러티니스가 양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깨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파란색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각성도가 음수라서 굉장히 졸린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프로세스를 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수리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각성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생체 리듬을 시뮬레이션하는 모형은 이제 앞에서 보셨던 이제 생체 리듬의 위상을 예측하는 모형과 거의 동일한 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형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앞에서 소개드렸던 이 데이터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패턴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시점의 각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하고 이 시점에서의 KSS 값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총 71명의 간호사분들의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해봤고 이제 그 중에서 대표격이 되는 이제 서로 다른 이제 근무 패턴을 가지는 4명의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 이제 X축이 이제 저희가 모형으로 예측한 각성도고 Y축이 이제 제가 실제로 수집한 KS 값입니다. KSS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피곤함을 느끼는 거니까 당연하게도 이 각성도와 이제 음의 상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직선에 굉장히 예쁘게 잘 모여 있는 걸로 봐서 아, 실제로 저희가 측정한 각성도가 얘를 잘 예측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도 오차가 한 1 정도,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 내로 예측하는 비율도 한 75% 정도로 해서 굉장히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지는 교대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값으로 얘가 각성도를 예측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각성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 생겼으니까 여러 가지 수면 패턴을 비교해서 좋은 수면 패턴을 찾아볼 수 있겠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원래 이제 교대 근무자들이 취했던 수면 패턴과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연구들이 제안했던 최대한 미뤄서 자는 이 연구에 대한 이런 수면 패턴에 대한 이제 각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황색이 이제 야간 근무 시간을 나타내는데요. 야간 근무 시간 동안 이제 이 그래프 나타내는 이게 각성도를 나타내는데 이 각성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봤을 때 확실히 이 연구들에서 제안하는 수면을 했을 때 이제 각성도가 낮은 기간, 저희는 FW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 기간이 훨씬 짧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수면을 취하는 게 근무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늦게 자는 게 무조건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근무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여가 시간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가 시간의 각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굉장히 낮은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각성도가 낮다는 거는 이렇게 낮은 각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근무 외에도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 시간 동안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 수면이 근무에는 도움이 되는데 근무 외에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수면 패턴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애로사항에 따르겠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요거를 좀 대체할 만한 좀 더 좋은 수면 패턴이 없을까? 라고 하는 게 저희의 질문이었고, 그렇게 해서 여러 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고안하는 것이, 그럼 차라리 쪼개서 자자. 대신에 쪼개서 잘 때 딱 적당한 만큼만 이 밤에 자고, 나머지를 이 야간 근무 직전에 낮잠으로 붙여버리자. 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러면 밤에 자야 되느냐는 이제 각성도가 딱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이 순간까지 자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가 시간 동안에는 높은 각성도를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점이 뭐냐면 이제 여가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쪼개 잠으로 인해 가지고 위에 이제 앞에서 보셨던 이제 늦은 수면과 비교했을 때 이 FWN 기간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수면 패턴이 이 근무 전에 여가 시간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근무 동안에 높은 각성도를 긴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말 좋은 수면 패턴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자는 요걸 본수면 혹은 메인 슬립이라고 부르는데 이 메인 슬립과 이 늦은 낮잠, 랩을 결합한 요 수면 패턴을 저희가 Adaptive Circadian Split Sleep 혹은 줄여서 ACS라고 명칭을 했고요. 이제 사람들 보고 이제 이 수면을 따라라 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는 이제 좋은 수면 패턴이 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1명의 이제 간호사분들의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 2주 동안의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러 이제 수면 시나리오에 대해 가지고, 이 수면 패턴이 정말로 좋은 건가를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ACS, 저희가 제안하는 수면 패턴을 취했을 때, 기존에 있던 교대 근무자의 수면 패턴이나 아니면 혹은 늦은 수면 패턴과 비교했을 때, 이 주황색 영역, 근무할 때의 이 안 좋은 FW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 이 하얀색일 때 FW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점이 이 이제 점선 위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이 새로운 수면이 훨씬 더 이 FW 기간이 훨씬 짧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기존에 원래 간호사분들이 취하던 수면 패턴과 비교했을 때도 근무 시간을 비교해 보면 새로운 수면 패턴이 훨씬 더 좋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근무 전을 비교했을 때도 얘 두 개가 사실 거의 차이가 없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늦은 수면과 비교했을 때는 근무 동안에는 뭐 살짝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값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신기한 점은 이제 근무 전에 이제 저희가 새로 보완해낸 이 수면 패턴이 이 늦은 수면 패턴보다 훨씬 더 이제 피곤한 기간이 훨씬 더 짧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근무 전과 근무 중 둘 다를 이제 높은 각성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안하는 수면 패턴이 어떻게 보면 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좋은 수면 패턴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사람들한테 제안을 해줄 수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앞에서 보셨던 이 필수적인 메인 슬립, 요 기간을 알려면 저희가 수리 모형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수면 패턴도 수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구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국 이제 모바일 앱밖에 답이 없겠구나. 수면 데이터도 모아야 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면 모바일 앱이 역시 최적의 플랫폼이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스마트폰 앱을 좀 고안해 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은 이제 어, 저희가 실시간으로 있는 이제 수면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각성도를 이제 수리 모형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각성도를 예측하고 추가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이제 입력을 받아서 이 시간을 위한 최적의 수면 패턴도 제안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요거 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을 낼 때는 그냥 막연히 이런 앱에 대한 디자인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추가적인 연구를 해서 실제로 이 앱을 개발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이 앱의 이름은 이제 슬립 웨이크고요.
지금 개발 거의 완성이 돼서 실제로 저희가 제안한 수면 패턴이 도움이 되는가를 교대 근무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이 완료가 되면 아마도 이제 그 애플 스토어나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제 좀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저희 앱 소개해주는 영상을 한번 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 앱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수면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하고요. 이제 앱 자체에서 수면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휴대폰을 이제 삼성폰이나 애플폰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 건강 앱들이 다 있습니다. 삼성 헬스나 이제 애플의 건강 앱들인데 이러면 이 앱들이 이제 휴대폰 화면이 언제 켜지고 꺼졌냐를 가지고 이제 대략적인 수면 패턴을 이제 예측도 해주고 워치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예측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면 패턴을 수집을 하고 이걸로 이제 모델을 시뮬레이션 해서 이제 각성도를 예측도 해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내일 언제 활동하고 싶다 이런 입력을 받아서 내일 이때 일할 거면 지금 자는 게 좋아 라는 정보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앱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밤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낮잠도 추천을 해주게 되고요. 여기 그래프에 보이시는 게 이제 실시간으로 내 각성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성도가 높은 상황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음, 최대한 빨리 이제 임상 실험을 마무리해서 이 앱을 출시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를 요약을 드리면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수리 모형과 이제 수면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생체 리듬과 수면 패턴 그리고 기분 장애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분석해내기도 했고 뭐 이 사람들의 수면을 통해서 이제 각성도를 예측을 해서 이 사람을 위한 최적의 개인화된 수면 패턴을 제공해주는 어떤 디지털 메디슨이라든가 혹은 수면 계획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연구는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신 김재경 교수님과 이제 제 연구실 후배인 임동주 학생과 함께 진행했고요. 특히 그 기분장애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에 계시는 아우릴로 박사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계시는 정재원 선생님과 이현정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했고, 뒤에 보셨던 이제 수면 패턴과 관련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의 주은영 교수님 그리고 최수정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언제나 제가 연구실 생활을 잘 하고 연구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제 저희 연구실 멤버들께 이제 감사 인사를 정하면서 이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